세 분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잠시 뒤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선 궁금해하실 것은 유엔이 사상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를 결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별도로 독자 제재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어떤 큰 프레임의 틀이 있고 지금 미국, 일본, 그다음에 EU까지도 개별 국가 제재를 지금 결의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이 다층 제재라고 할 수 있죠. 유엔 안보리 제재가 큰 틀이고 거기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제재안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그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더 촘촘한 그물을 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이 대폭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미국도 예를 들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국방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국방위원회라는 어떤 정부 최고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놓고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 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그다음에 오국열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이렇게 북한의 초고위급 그 군부 인사들 중심으로 어떤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다 촘촘하게 그물을 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곳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EU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는. 네, 한국입니다. 네. 뭐 박사님께서는 덧붙이실 말씀 없습니까? 예, 지금 뭐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어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좀 치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곧 아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현장을 잠깐 볼까요? 현장에서 이제 곧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정부의 발표의 준비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대북 제재,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발표가 잠시 뒤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대북 제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발표를 들은 뒤에. 그리고 오늘 또 전해진 소식이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까지 해킹을 했고 철도 관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그랬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럼요.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적대적 행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이 고립 상태 그리고 또 그걸 또 출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이버 테러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결국은 현실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상보다는 지금 1단계의 어떤 공격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은 우리 중요 핵심 인사들의 핸드폰을 다 털어가고 또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우리가 그 국가 기반 시설인 이 지금 현재 철도 관제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초기에 우리가 딱 지금 언제 감을 잡고 지금 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런 것들이 포착 안 됐으면 큰 이런 뭔가 이 위험으로 정말 드러날 수 있었죠. 예. 김은광 대표께서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설명을 드린 대로 함흥 컴퓨터 기술대학에서 교수를 재직을 하셨고 북한의 독자 기술 수준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심층적인 분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늦게 나온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보면은 아마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러시아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니까. 네, 자, 지금 이제 발표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발표를 듣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3월 3일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근본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 대상 지정, 해운 항공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석탄, 금 등 광물 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5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동결의의 철저한 이행계획 마련을 착수하였으며 유관부처 협조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의 이행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524 조치를 통해 남북한 물품 반출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금지,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모두 개인 40명과 단체 30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제3국 편의 취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한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도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 대상 품목 리스트를 작성 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 재해동포에 해외 북한 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 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해외 식당 등 영리 시설은 북한의 외화 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 여행 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 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 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크게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자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브리핑 중계 시스템으로 중계 중인 관계로 질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을 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입니다. 외교부 김홍균 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일에 발표한 대상을 보면 대만, 싱가포르, 이집트 등 여러 국가들과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는 미얀마, 북한 대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관련국들과 어떻게 협조를 하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제재 대상에 그 제3국 단체 개인이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제재 조치 내용을 알렸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 이해를 구했고 앞으로도 그 나라들과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간 데서 협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저 채널A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 발표문에 보면 낮은 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낮은 핫산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그 같은 주체인 러시아 측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낮은 핫산 물류 사업은 그 기본적으로 한러 양국 기업이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협의해온 그 민간 사업이고 또 정부는 그동안에 필요한 그런 협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되면서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재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그 이번 조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네. 네, 동아일보 윤한준 기자입니다. 그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했는데 우리 국민이 이들과 이런 거래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에 대해서 금융 제재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제재 대상으로 오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국내 입국이 불어된다든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건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차관보입니다. 그 방금 제재 대상이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3억 한도를 넘어서도 5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3배까지 벌금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재 대상자가 입국 문제는 저희 그 외환 관리하고는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입출국을 제한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발효가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 그 기자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40명, 개인 40명, 단체 30개 금융 거래를
중단시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이나 우리나라, 우리 기관이 이쪽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들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걸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한 걸 보면 첫 번째는 북한의 일종의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 대상을 포함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을 통제해가지고 일종의 북한을 바닷길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어떤 실제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봉쇄시키는 그런 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 물품이 제 상국을 통해서 또는 상국의 어떤 이런 경유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체도 완전히 통제하면서 북한의 물품 자체가 아예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북한이 많은 해외 식당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하고 동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그 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금융에 대한 제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기관과 단체하고의 금융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외환거래 포함해가지고 금융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북한하고 우리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소 좀 이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게 보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도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하고도 완전히 금융을 차단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북한을 또 압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회해서 거래하는 단체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북한의 개인들, 핵심적인 인물들 그리고 북한의 단체를 금융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보면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명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따로 EU 따로 했는데 그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한 40여 명의 인원을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북한을 제일 잘 알고 그래서 북한에는 이 정도 인물이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다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EU나 거기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공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나 EU에서 직접 제재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될 때 우리 한국에서 제재 대상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만 금융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금융하고 북한의 지금 제재 대상의 기관하고 개인하고는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해외 지점이나 법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 쪽에 법인이나 지점이 나가 있는데 북한의 기관과 개인이 제3국에서 한국의 지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외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이번 제재 조치의 금융상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오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을 보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선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조차 큰 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프레임에서는 뭐 아주 그 디테일한 걸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천상업은행과 같이 핵개발에 직접적으로 돈을 내주는 이런 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서 다 이제 적용했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정말 유수의 그런 어떤 무역회사들이 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위해서 돈 조달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리스트를 명시했다는 거, 밝혔다는 거, 이건 대단히 이제 그 제재를 해야 될 국제사회에서 대상을 분명히 명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실효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죠. 자, 이 회사들이 말이죠. 단천상업은행이든 이번에 그 개인과 30개는 다 어디에 나서 주로 활동하는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는 대방이 있겠죠. 중국 조선족이 됐든 또 중국 기업이 됐든 이런 대방들이 북한하고 거래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도 또 거래한단 말이죠. 북한에 뭐가요? 상대방, 대방. 대방? 예, 대방. 그러니까 상대방,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죄송합니다. 북한의 무역 회사들하고 이제 문제의 회사들하고 그 무역 거래를 하는 중국의 조선족 내지는 한족들의 기업이 또 우리 우리 그 기업 들하고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만일 북한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도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아마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함으로써 아마 이게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심양에만 가봐도요. 심양에 이제 서탁가에 가면요. 이 연화 빌딩이라고 그게 한 3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북한 이제 유수의 기업들은 다 거기다 오피스를 차리고 있어요. 오피스를 차렸다는 건 거기에 북한에 중국의 사업 파트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데들에다 경종을 울리고 당신들이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다 자금을 대주는 이런 북한 기업들하고 거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그리고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네. 자, 두 번째 해운 제재인데요. 해운 제재의 주요 내용이 북한에 기항했던, 북한에 한번 들렀던 외국 선박을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어떤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주로 이제 북한을 경유한 선박들이 북한만 상대로 해가지고 선박 운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게 화물 물동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선박을 북한만 들어가기 위해서 선박을 운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화물을 싣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동남아 다른 국가들 화물을 같이 해가지고 선박이 남포항이라든지 북한의 나진항을 들렀다가 북한의 화물을 내려주고 또는 북한의 화물을 싣고 동남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북한을 기항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80일 이내에 한국 항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정부 발표했던 조치에 보면 남북한 간의 해운 항로가 있습니다. 이 항로가 제3국적선이 이 남북한의 해운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막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제적으로 전체 수출입 화물의 한 30% 정도가 해운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막힘으로써 북한의 정상적인 수출입 화물도 좀 통제함으로써 북한이 좀 압박을 주겠다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해운 통제는 아까 우리 기자회견 때 정부 발표에서 나왔지만 결국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러시아의 석탄이 이제 핫산을 통해서 나진으로 들어오고 그럼 나진에 들어온 석탄을 이제 배가 싣고 이제 우리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배가 북한에 기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이제 제재로서 완전히 사실상 정부 관계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좀 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좀 더 확산이 되면은 우리의 대부분의 물류가 배로 유럽으로 가기보다는 나진으로 가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그 물류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사실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은 남북 러가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진했었던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도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약 3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철도를 54km를 개보수를 하고. 다시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서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나진은 북한이고요. 핫산이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거리가 54km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철도를 이어서 핫산에서부터 연탄이라든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실어와서 그래서 북한의 부동항이죠. 나진은 얼지 않은 항구. 그래서 러시아가 탐을 내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수하는 그런 프로젝트.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러시아 석탄이 좀 싸니까 이제 그 석탄을 들여오고 좀 더 프로젝트가 크면은 결국 우리 수출품을 육로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해서 간다. 이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 사실상 이번 해운 제재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박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걸 나진 핫산 프로젝트 당장 중단시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게 타격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북한이 나진항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통과세를 받는군요. 통과세가 상당히 컸고 또 그다음에 그 50년 임차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그 임차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수익이 컸죠. 지금 당장의 북한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라는 게 현재까지 3차 운행을 한 일종의 시범사업 행동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원래
올해 올해 상반기 내에 체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북한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진항에 대한 이용권,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사용권을 해가지고 연간 한 2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의 이 남북로 좋은 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북한이 그 도발함으로써 지금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나진 핫산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 러시아하고 북한이 2000년도에 김정일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협의하다가 2008년도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라송 콘트란스라는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지분을 러시아가 7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3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 11월 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울에 와가지고 한러 정상회담 하면서 이 사업을 남북러 사업으로 하기로 합의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 7월까지 1차적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해가지고 1차 운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4만 5천 톤의 러시아의 유연탄입니다. 러시아의 한 2,000km 떨어지는 곳에서 석탄을 철도로 가져와가지고 이 하산역에서 나진항까지 그 철도로 운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진항에 하역을 해가지고 선박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 다시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운송 자체가 2015년도 4월 5월 달에 해가지고 한 14만 톤 정도 또 유연탄을 운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3차 운송은 아마 최근 기억날 겁니다. 작년도 11월, 12월 해가지고 한 12만 톤 정도 유연탄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생수죠. 백두산 생수를 나진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박을 해가지고 일종의 석탄 외에도 일반적인 화물도 운송하는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3차 운송까지 끝내고 이제 본계약 체결 단계에서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사실 사업이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또 눈에 띄는 세 번째 것이 북한 해외 식당입니다. 이게 두 분 다 가보셨죠? 북한 해외 식당들. 어떻습니까? 주로 식당 그 손님들이 주로 우리 국민들입니까? 제가 북경에 있는 식당을 갔을 때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죠. 사실 호기심에 가보는 겁니다. 북한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녀들이 나왔다니까 미녀들 구경하러 한번 거죠. 남남북녀니까 이제 북한 미녀들이 더 이쁠 거 아니냐. 냉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식당 운영 자체는 그 가무 중심입니다. 사실은. 가무 중심입니다.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그 미녀들이 나가서 춤을 추고 또 관광객들을 불러다가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되면 100위안, 152위안씩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그런 돈을 받아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최근에는 성매매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아주 외화벌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식당들이라고 보죠.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식당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제사회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상적으로 외화를 버는 자체가 좀 차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인력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외화를 버는 수단으로서 식당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30여 곳 되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95개 정도가 중국 내에 있습니다. 주로 단동,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 북경, 그 다음에 접경 지역 중심으로 이쪽에 식당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외에 러시아하고 캄보디아 이런 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들은 북한에서 일단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일단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 식당이 일종의 북한 물건들의 불법적인 거래의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팔지 못하는 이런 어떤 약품들을 가져와가지고 식당에서 매매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일단 이 외화를 버는 이런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 자체 이용 자체가 통제가 되면 북한이 연간 이 해외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우리 한 5천만 달러 정도. 5천만 달러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1년에 벌어들이는 임금의 한 절반 정도가 해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좀 차단이 좀 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인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식당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 안 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의 많은 인력들이 다시 이제 북한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만 달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연간?
연간 5천만 달러입니다. 5천만 달러 예. 수입니다. 조금 수백억이 맞는 예, 거죠. 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물론 북한 식당이 다 뭐 똑같은 크기는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도 도시마다 크고 작은 식당이 있고 네덜란드도 해당을 하는 식당이 있고요. 미얀마나 베트남 다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30개 잡았을 때 한 식당의 총 매출이 평균 30만 불, 즉 3억을 내다보거든요. 자, 30만 불이면 거기서 매출 한 30% 마진을 본다고 할 때 거의나 우리가 한 이제 5천만 불이었는데 이제 작게 본 것이고 기본적이가 이제 지역의 매출이 좋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너도 나도 너무 많이 찾아간 그런 때였던 작년 뭐 한 하반기였는데 그때는 지역 1억 달러까지도 매출이 올랐다라고 이제 연간 1억 달러요. 전문가들이 집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1억 달러의 돈을 북한에 퍼주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아 그래 뭐 기왕이면 우리 그 북쪽 국민들이 가서 하는 식당에 들려도 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사람도 구경하고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곳이 반만몽대가 아니고 아까 박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좀 다용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어떤 그 해외 공작을 위한 그런 근거지로서도 작용하고 있고요. 돈도 벌고 체제 선전도 하고 그러니 저는 이번 이 정부의 어떤 이 적절한 방침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따라주시면 우리가 1억 달러 되는 미사일 한 방이 날아가는 그런 돈을 북한에 안 줄 수 있는 이런 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폰 해킹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스마트폰을 해킹하게 되면 어떤 정보들까지 꺼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해킹 당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인지, 전문가시니까. 예, 그 스마트폰은 일단은 그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제 앱이 설치되는데요. 그 앱이 설치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요 링크하면 여기 돈 벌 소식이 있다. 요거 링크하면 여기서 아주 뭐 눈에 바짝 띄는 뭔가 있다라고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링크만 안 하면 돼. 그렇지도 않습니다. 음악을 하나 다운받았다. 음악 뒤에 이 악성 코드가 담기고 PDF 파일, 통일연구원에서 뭐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입니다. 보세요. 그걸 하면 PDF가 다운되는 새 그 뒤에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악성 코드의 총 개수가 2015년 작년 상반기까지 우리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밝힌 게 196개였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갔죠. 지금 한 250개를 보는데 그 250개의 프로그램, 그 앱들이 우리 일반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 부대가 그걸 동시에 써가지고 우리 그 주요 인사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그 앱이 설치되게 돼 있으면 그 어떤 피해가 오느냐. 그 앱이 작동돼 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들어갑니다. 특히 은행 자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핸드폰 보면 이게 앞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있고 이게 다 마저 나를 감시하는 내 주변을 보여주는 이런 CCTV가 된단 말이죠. 카메라가 되고 그리고 나의 통화뿐만 아니라 난 통화를 안 하고 주머니에다 였지만은 이 주머니에 모든 이 음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스파이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이제 아주 맹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뭐 컴퓨터에서는 데스크탑에서는 그런 좀 피해가 있다라지만 핸드폰은 뭐 설마 하지만 정말 이제는 데스크탑이 문제 아니라 이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 PC 아이폰 이게 지금 문제인 때 돼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국가 정보를 다루고 이런 분들이 특단의 그런 뭔가 조심이 필요하죠. 사실은 요즘에 중요한 얘기들 다 스마트폰으로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여기 뭐 내밀한 얘기들 하다가 찍히고 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는데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메일 검색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일도 주고받고 하니까 그건 뭐 거기 메일 속에 뭐 비밀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어떤 내용의 어떤 그런 뜻을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우려스럽죠,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거의나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는 우리가 보안법 프로그램들이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V3라고 하는 것도 알약도 있거지만 우리 뭐 대표적으로 여기 쓰고 있는 V3는 핸드폰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뭐 지금 북한이 우리 주요 인사들의 어떤 지금 다뤄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털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아주 공격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인사라고 할 때는 뭐 그래도 어느 적중한 중요한 인물들은 모든 어떤 뭐 인사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빨리 이게 백신을 깔아줘야 됩니다. 이게 국가가 그냥 이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그 업무용 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폰을 이제 분리시키고 그 폰들에 이제 백신을 갈아주게 하고 그리고 이 지금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는 일반인한테서 뽑자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비롯해서 중요 기관들이 바로 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폰을 적어도 이렇게 뭔가 이제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염됐는지에 대한 거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사이버 테러센터는 상당히 그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 세밀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냐고 하면 이게 인터넷의 어떤 서버라든지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이런 데 주목하고 이제 핸드폰은 이거 너무 이제 많으니까 여기에 관심 못 돌렸거든요. 네. 이걸 위한 방어 시스템을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많은 부서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회의일 때는 핸드폰을 일찍 쓰지 말아야 되겠죠. 전원을 꺼놓고 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아주 특단의 그런 조치가 필요될 것이고 특히 그리고 북한이 또는 철도 관제 시스템에 관련하는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지금 또 그 스푸핑이라든지 그리고 피싱 이런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내가 국가 중요한 기반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근무자들인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새 이 관련 기술들이 하나씩 나가면 포즈를 맞춰가지고 그 서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거든요. 이게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데 그러나 지난 한수원의 공격도 결국은 퇴직자들의 이메일 주소부터 시작됐어요. 퇴직자들이 나가서 현직자들하고 연계되는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걸 또 깨뜨렸고 현직자들을 통해서 안에 업데이트 서버를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뭐 이 공격 그런 어떤 루트랄까요? 이거 침로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특단의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사이버 이 보안에 대한 의식 그런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분석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